안녕하세요. 소나무 철학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눌러놓았던 당신의 감정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 마음을 함께 키워가는 시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 후회가 몰려온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억압하며 살아왔고 묻어난 삶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 그리고 무감각해진 하루하루가 쌓여 그렇게 세월을 지내다 보니 모든 일에 묻어난 것 같기도 하고 재미도 흥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죽이면 삶도 얇아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화가 나도 서운해도 슬퍼도 꾹 눌러 담으며 살아왔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살아있는 걸까?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자식이 무례하게 굴어도 그래 요즘 애들은 다 그렇지 하며 넘어가고, 배우자가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도 원래 사람이 저래 하며 체념하고,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바쁘겠지 뭐 하며 이해하는 척하고, 우리는 참 많이 참아왔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체면을 지켜야 했고,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했으니까요. 화를 내면 성질 급한 사람 되고, 슬픔을 보이면 약한 사람 되고, 서운함을 말하면 예민한 사람 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표정을 관리하는 법을, 말을 아끼는 법을.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설렘도 모든 감정이 흐릿해졌습니다. 마치 색깔이 빠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말입니다. 감정을 누르고 사는 것, 감정을 죽이고 사는 것은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살아있으면서 죽은 척하는 것이 어떻게 행복이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감정을 억눌러 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감정은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떨어지는 꽃잎을 보며 슬픔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의 무례함에 화가 난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의 무심함에 서운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사랑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자식이 잘 돼서? 아닙니다. 행복은 감정의 자유로운 흐름이 가능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원하는 감정일 수도 있고, 결코 원하지 않던 감정일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흐르고 나만의 감정을 고유의 색깔로 물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내일을 더 희망차게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장차 내게 행복한 감정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설렘. 이것이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여기 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71세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새 자녀 키우느라 평생 괜찮다를 입에 달고 사신 분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김 여사님은 제일 먼저 시장부터 봅니다. 이게 요리하기엔 손이 많이 가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니까 나만 조금 고생하면 되지 뭐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좋은 식재료를 구매합니다. 김 여사님은 며느리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명절마다 빠져도 연락이 뜸해도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지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며느리 목소리는 가볍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엔 저희 해외여행 가서 못 갈 것 같아요. 김 여사님은 잠깐 숨을 고릅니다. 혹시라도 대답에 서운함이 묻어날까? 목소리를 한 통 끌어올려 대답합니다. 그래. 좋은 시간 보내렴. 전화를 끊는 순간 집이 더 조용해집니다. 갑자기 냉장고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김 여사님은 폰을 내려놓고 한참이나 부엌에 서 있습니다. 이때부터 감정은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올라옵니다. 그날 밤 김 여사님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구멍 어딘가가 꽉 막힌 것 같고
왼쪽 관자놀이가 지끈거립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냥 바쁜 거겠지. 자꾸만 생각을 눌러버립니다. 다음 날 아들이 전화합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 못 가. 알지? 김 여사님은 또 목소리를 한 톤 올려 말합니다. 그래 괜찮아. 그런데 괜찮아가 끝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딱 한 방울 떨어집니다. 본인도 놀라서 얼른 닥죠. 내가 왜 울어? 그리고 올라오는 감정을 눌러봅니다. 며칠 뒤 동네 언니를 만납니다. 시골 된장찌개집. 식사가 나오기 전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명절에 아이들이 바빠서 못 온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했는데 언니가 김 여사님 얼굴을 보더니 한마디 합니다. 너 화난 거 아니야? 그 질문이 문을 열어버립니다. 김 여사님이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나도 모르게 화가 났나 봐. 서운하고 외롭고 억울해.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몸이 조금 풀립니다. 숨이 조금 깊어집니다.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 감정이 갇혀 있었던 거죠. 서운함과 외로움. 그리고 섭섭한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김 여사님은 그날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문자 대신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습니다. 대신 사실과 나의 감정 그리고 바람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못 오는 건 이해해. 근데 엄마는 많이 서운했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얼굴 보고 싶다. 아들은 잠깐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엄마의 진짜 말에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그 뒤부터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크게 바뀐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김 여사님에게는 그게 살아있는 연락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공허함을 무감각으로 덮은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표정이 사라진 63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35년을 회사에서 살다시피 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다음 날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뜹니다. 아 이제 안 가도 되는구나. 처음엔 해방감이 있었죠.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산책도 하고 TV도 보고 점심에 막걸리도 한 잔. 이게 사는 거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3달쯤 지나자 모든 것이 무감각해집니다. 즐거운 게 없습니다. 기쁜 것도 슬픈 것도 그냥 없습니다. TV를 틀어도 멍하고 밥을 먹어도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것 같고 맛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말이 끊깁니다. 무기력이 오면 사람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래. 다들 이렇게 사는걸. 박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이 나이대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겠거니 하며 일상의 무력함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없어. TV를 보면서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없어. 꼭 마네킹 같아. 그 말에 박 선생님은 괜히 짜증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짜증도 곧 사라집니다. 다시 무감각해집니다. 그날 저녁 박 선생님은 혼자 밖으로 나갑니다. 공원을 걷는데 날은 좋고 아이들은 웃고 벤치엔 노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그 풍경이 이상하게 마음을 찌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모든 게 재미없어졌을까? 기쁨도 증오도 사랑도 슬픔도. 나는 이제 감정을 못 느끼게 되었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감정의 이름이 사실 슬픔이었다는 겁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 남자는 버티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올라오면 이렇게 덮었습니다. 남자가 무슨 슬픔이야. 약한 소리 하지 마. 그런데 그날은 감정이 덮이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처음으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 슬픈 거 맞지? 슬픈 거구나. 자문자답하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선 누가 볼까 눈물을 싹 닦아냈습니다. 그제야 가슴이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 뒤 박 선생님은 감정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 수요일 등산 모임, 저녁엔 부인과 20분 산책. 처음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 하듯이 일상 역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봉사 중 초등학생이 말합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아이가 그렇게 말해줘서 기뻤습니다.
그 순간 박 선생님은 마음속에 아주 작은 불이 켜지는 걸 느낍니다. 그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매번 괜찮다며 자신을 달래던 68세 이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68세 이 여사님. 결혼 37년 차입니다. 아이 둘 키워내고 이제 좀 쉬어도 되는데 집에 있으면 마음이 이상합니다. 부부 대화가 없어요. 아침엔 밥 먹어. 저녁엔 리모컨 어딨어? 그게 전부입니다. 이 여사님은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이 다 그렇지. 욕심 부리지 말자. 어느 날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갔다가 친구 부부가 손잡고 걷는 모습을 봅니다. 친구 부부의 뒷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 이 여사님은 즉시 마음을 눌러버립니다. 지금도 충분해. 애들 건강하고 남편도 나도 건강하니 된 거야. 내가 철이 없었나 보다. 그렇게 이 여사님의 마음이 조용히 닳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TV를 보고 있고 이 여사님은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물소리만 들립니다. 말소리가 없으니 생각만 커집니다. 나는 누구랑 살고 있는 걸까?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그런데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괜히 분위기 깰 것 같고, 말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고,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라면 더 외로워질 것 같아서 이 여사님은 괜찮아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괜찮아는 자기 마음을 달래는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막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묻습니다. 아주 뜻밖의 타이밍이에요. 늦은 밤 11시 TV를 끄고 난 뒤 당신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며 남편이 묻습니다. 이 여사님은 평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을 텐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숨이 잠깐 멎더니 마음이 불쑥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당신 우리 너무 멀어진 것 같아. 나는 당신이랑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맛있는 것을 같이 먹으러 가도 좋고. 남편은 놀랍니다.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말합니다. 미안해. 나만 외로운 줄 알았어. 그래서 참고 있었는데 당신도 외로웠구나. 이 여사님은 그 말에 울어버립니다. 참고 있던 슬픔이 허락을 받자 눈물로 흐르기 시작한 거죠. 그 후 두 사람은 거창한 해결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약속 하나를 정합니다. 매일 저녁 30분 산책. 걷다가 질문 하나만 합니다. 오늘 기분은 어땠어? 오늘은 뭐가 제일 힘들었어? 오늘은 뭐가 고마웠어? 대화는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어색함 역시 나의 감정임을 잊지 마세요. 어색함을 느끼는 것 역시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정을 누르는 것은 불행입니다. 감정은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음의 신호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면 몸이 편해집니다. 감정을 말하면 관계가 바뀝니다. 지금 불쾌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내일을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내 감정을 인지하고 어떤 감정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죽이는 것 또는 누르는 것은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을 누르고 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정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7일간 하루 10분에서 15분씩 이 연습을 해보세요. 첫째 날은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 관찰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점심을 먹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저녁에 가족과 대화할 때 무엇을 느꼈나요? 중요한 건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화났어. 서운했어. 외로웠어. 기뻤어. 편했어. 이렇게 간단하게 말로 표현해 보세요. 둘째 날엔 감정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관찰하세요. 화가 날 때 가슴이 답답한가요? 슬플 때 목이 메나요? 기쁠 때 입꼬리가 올라가나요? 감정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셋째 날부터는 하루에 딱 한 문장만 쓰세요. 오늘 나는 어떠한 일 때문에 감정이 이러했다. 라고 글로 써보면서 서서히 내 감정을 익혀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나는 손주가 안 왔기 때문에 서운했다. 오늘 나는 날씨가 좋아서 기뻤다. 오늘 나는 몸이 아파서 짜증났다. 감정을 글로 쓰면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엔 혼자 있을 때 감정을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났어. 나는 지금 슬퍼. 나는 지금 외로워. 처음엔 어색하고 이상할 겁니다. 하지만 소리 내어 말하면 내가 현재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해집니다.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엔 누군가에게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 보세요. 사실과 나의 감정 그리고 요청을 통해서요. 예를 들면 분노를 표현할 때는 내가 약속을 안 지켰어. 나는 화가 났어. 다음엔 미리 말해줬으면 좋겠어. 서운함을 표현할 때는 요즘 연락이 뜸하더라. 나는 서운했어. 가끔 안부 전화해 줄래? 슬픔을 표현할 때는 요즘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나는 외로워. 같이 차 한잔 할래? 기쁨을 표현할 때도 오늘 날씨가 정말 좋더라. 나는 기뻐. 같이 산책 갈래? 이렇게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당신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쓸 수 있는 문장들을 알려드릴게요. 화가 나거나 분노를 표현할 때는 나는 지금 화가 나요. 그래서 당신과 대화로 풀고 싶어요. 나는 존중받고 싶어요. 나도 내 의견이 있어요.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문장들이지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하면 좋습니다. 서운함을 표현할 때는 가끔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나도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 마음도 들여다 봐주면 좋겠어요. 슬픔을 표현할 때라면 요즘 마음이 무거워요. 혼자 있기가 힘들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기쁨을 표현할 때는 오늘 정말 기분이 좋아요.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이런 시간이 소중해요. 환희를 표현할 때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이렇게 기쁜 건 오랜만이에요. 함께해서 감사해요. 이 문장들을 메모해 두시고 반복적으로 입으로 내뱉고 연습하다 보면 당신의 하루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꺼두었던 감정을 다시 켜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감정을 누르지 마세요.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화가 난다면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슬프다면 그건 당신이 사랑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기쁘다면 그건 당신이 행복을 느낄 줄 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참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하나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나의 모든 감정을 당신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화낼 권리를, 슬퍼할 권리를, 기뻐할 권리를, 느낄 권리를, 나 자신의 고유한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살펴주세요. 나를 살필 사람은 오롯이 나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무채색이 아닌 다채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소나무 철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